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은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많은 어떤 제도 중에서 특히 이제 소득세법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뭐다? 원천징수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원천징수 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로 가지고 주로 회사들이에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회사들이 그 지급받는 자, 즉 뭐 근로자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들이 있겠죠. 소득의 귀속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징수한 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10월근 급여 10,000원을 지급할 때 그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 1,2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8,800원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 1,200원은 11월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네, 세금을 미리 띄고 갖고 있다가 이거를 뭐예요? 국가에다 과세관청에 지급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을 띄고 갖고 있는 요 세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뭘 써요?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예수금 계정을 사용해서 요 이제 그거를 갖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인데 여러분이 원천징수를 왜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뭐냐 하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세금 탈루 방지하고 세금 수입의 조기 확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취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가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원천징수 제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결국 납세 의무자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잘 신고하고 잘 납부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금 수능 능력이라고 하죠. 세금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법인이 훨씬 나게 높죠. 법인은 조직이고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이 원천징수를 별로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개인이죠. 이 개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많이 사용한다. 왜 그럴까요? 법인보다 개인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원천징수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원래 일반적인 신고납부 등으로 간다 했을 때 이 개인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근로자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인보다 개인이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금의 어떤 조기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조기 확보를 위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도를 많이 사용한다. 결국 원천징수 제도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세금의 어떤 확보, 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사용한다. 결국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개인들이 어떻게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원천징수 제도인데 결국 보면 자, 이런 거죠. 소득의 지급자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띄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 이것을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라고 얘기하고요. 이 원천징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는 완납적 원천징수 우리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있었지만 분리과세 여기서 분리란 말은 뭘로부터 분리해요? 종합과세로부터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종합과세, 이자 배상, 사업근로, 연금, 기타 요 종합과세로부터 분리해서 그냥 얘는 뭐예요?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리는 거죠.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돼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종합과세로부터 분리돼서 끝난다. 그래서 분리과세, 납세 의무 종결 이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자 배당 경우 14%의 세율로 자 원천징수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린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합산돼서 과세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리과세란 말을 쓰는 것이고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납부한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정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환급받아야 되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종합과세에 대해서 합산돼서 다른 소득 합산돼서 과세가 되고 원천징수된 것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는 거죠. 기납부세액으로서 차감이 된다. 이것이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의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뭐 가볍게 예시를 보면 X1년 5월 20일 경인은행은 김규희 씨에게 소득세 과세에 해당하는 이자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동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다. 원천징수 14%로 가정하고 각 사례별로 해야 할 설명하시오. 자, 이자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 다른 소득이 없고 2천만 원이면요.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냥 분리과세인 거예요. 뒤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따로 이제 영상을 제작할 건데, 자, 어쨌든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렇다면 납세 의무 종결이죠. 2천만 원의 14%를 원천징수 280만 원 해서 다음 달 경인은행이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김규혜 씨는 이미 이걸 원천징수를 가지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자, 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에 합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나머지 다른 소득만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되고 얘는 그냥 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린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로 갔을 때고 이게 만약에 예납적 원천징수다. 결국 종합과세 대상 소득인 거죠. 예납적 원천징수로 갔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280만 원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데 자, 원천징수는 예납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자,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 2천만 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 다 하고 그렇죠? 신고 다 하고 그 세금을 결정하고 요 원천징수세액 280만 원은 물로 기납부세액 중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자, 차감해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을 한다. 자, 요게 뭐예요? 이게 정산의 과정이에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정산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게 뭐죠? 예납적 원천징수. 납세 의무 종결. 원천징수와 납세 의무 종결된다. 완납적 원천징수, 다른 말로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